압도적 재미 매불쇼. 철학으로 내 마음을 좀 달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정치 보면은 어떤 철학도 없어. 오. 정치권이 보면 네. 철학이 완전히 부재하다. 최우님은 그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맞죠? 이거를 이분과 동시에 또 맞습니다.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를 채우러 출발해보죠. 철학. 철학. 박구용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코너 반응 굉장히 좋은데요. 네. 진행자가 너무 무식하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철학 강의를 방송에서 몇 군데 했거든요. 네. 첫 번째 한 게 이제 월말 김어준에서 김어준 네. 씨하고 쭉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 김어준 씨하고 제가 하는 거 하고 네. 최욱 씨하고 한 거하고 네. 또 최지은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옛날에 네. 예, 그 했는데 다 평가가 다 있는데 네. 이 최욱 씨가 그 중에 제일 네. 철학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다. 이런 그런 평가가 있죠. 그래서 네. 그러면서 왜 박구영 교수가 얘기를 하면 네.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아. 수능적이냐 아. 이런 좀 언급이 그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아쉬워요. 제가 댓글을 안 봤는데 제자들이 네. 그래. 제자들이. 아니 왜냐하면 뭔가를 알고 또는 모르더라도 고민을 해봤거나 그러면은 뭘 얘기했을 때 바로 치고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데 아. 고민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좀 수능적으로 변합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요즘에 좀 바빠서 정치 평론해야 되니까 네. 일선에서 대한민국 최전선에 싸우다 보니까 근데 철학에 신경 쓸 수 없었다. 오늘 교수님이 약간 자극 줬으니까 오늘부터 공부하실 거예요. 자존심 너무 상하네. 이렇게 자존심 생각합니다. 상했어. 오늘도 좀 예습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저 작가놈이 음. 이 원고를요 들어오기 직전에 주는 거예요. 어차피 안 읽으니까. 출발해 주시죠. 네. 네. 먼저 제가 광주에서 오잖아요. 광주에서.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요? 예. 이것 때문에만은 오진 건 아니에요. 다른 연구 조사도 하죠. 그래요? 항상 죄송하네요. 그런데 네. 오늘 오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두 분을 만났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차 안에서 기차 타기 전에 또 기차 안에서 오. 되게 만나죠 그런 경우. 공천 네. 탈락자. 예. 그런 사람들한테 말 함부로 걸면 큰일 납니다. 아니 저한테 막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에? 예. 그래서 생각보다 공천에 탈락한 사람이 충격이 크진 않구나. 그렇지는 않은데. 노력하는 거죠. 그냥 네. 노력해서 잘 극복하길 바란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로는 안 했습니다. 위로는 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광주의 분위기가 지금 그게 아니에요. 네. 예, 심판의 분위기가 있어서 네. 그런 네.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오늘 사실은 제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가장 기이한 장면이 있거든요. 혹시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나요? 장폴 사르트는 초면이죠. 처음 듣죠. 네, 장폴 사르트. 그 철학자가 쓴 소설 중에 구토란 게 있어요. 구토. 우리가 네. 말하는 그 구토. 예. 네. 그 구토가 뭐냐면요. 우리가 부조리 현상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현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일치, 부조리가 너무 크면 네. 사람이 구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구토. 그런 장면이 이 정부 들어와서 저는 첫 번째 장면은 네. 그 신림동 지하에 사람 죽었는데 그 맞아요. 물끄러미 대통령이 쳐다보는 사진을 대통령실이 내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지만 어젠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스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좀 그것도 구토증을 일으키는 네.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신을 시도했던 분에 대해서 첫째는 최근에 시스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여야가 다 네, 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스템이란 말을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본 적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스템이 뭘까? 왜 우리는 시스템 하는 걸까? 도대체 시스템이 뭐지? 규칙 아닙니까? 규칙. 규칙? 왜 규칙을 만들죠? 관리하기 쉬우려고. 왜 관리하기 왜 매번 규칙을 만들어야 되죠?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번 이 상황을 서로 상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죠? 매번 상의할 수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일정 정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만을 규칙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시스템화시키는 거죠. 네.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인간성이 제거하는 거예요. 인간성을 제거하는 인간성을 거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 거 같네. 왜냐하면 그게
재량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재량권, 재량적 그렇지. 자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의성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네. 때문에 네.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게 승복하기 어렵지. 그렇죠. 위험해지니까. 위험해져. 그래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자의성을 줄이려는 노력 중에 만들어진 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시스템에 관한 현대적인 철학적 사회학적 큰 이론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번에 들어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유르겐 하버마스. 위르겐. 하버마스. 네. 위르겐 하버마스는 그때도 필기는 했는데 지금 써보니까 이게 처음 써보는 느낌이거든요. 지난번에 분명히 썼거든요. 위르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위르겐 네. 하버마스는 초면입니다. 네, 이분의 시스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한 분이 니클라우스 루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만? 네. 루만. 네, 두 분 있는데 두 분의 시스템에 관한 이론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한 가지만 간단히 소개하면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작동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은 시스템 논리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 바깥이 있잖아요. 네. 바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리겐 하버마스 이론에 따르면 생활 세계라고 그래요. 생활 세계, 삶의 세계, 생활 세계. 삶의 세계. 네. 그러니까 삶의 세계에서 우리가 자의성을 없애고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부의 것을 시스템으로 옮긴단 말이죠. 네. 네. 공천 과정도 그래서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합의한 것이 더 토대예요. 항상. 그렇죠. 능동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정치 안에서 생활세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핵심이고 이것이 시스템화되면 일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현대사회의 질병이 뭐라고 말하냐. 이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생활세계가 식민지화되는 거예요. 원래는 생활세계에서 네.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것만 시스템 안으로 가서 거기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렇겠지. 시스템의 논리는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해야 되는데 시스템의 논리가 거꾸로 우리의 생활 세계를 지배해버려. 내적으로 지배하고 식민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되지. 어. 지금 전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 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다 하는 거예요. 시스템 마치 분신자사도 시스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구토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죠. 그러네. 이건 이게 인간에 시스템이 대한 맞는 키가 아니다. 그렇죠. 맞는 키가 아니고 일부 우리가 일부야. 만들어내는 최소한. 거예요. 최소한의 것. 최소한. 우리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거. 가능하면 예를 들면 진행도 항상 합의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시스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모든 걸 지배하면 되겠나요? 그렇지 안 되지. 안 되잖아요. 시스템은 최소한의 합의다. 요거 제가 그렇죠. 만든 발언입니다. 그렇게 하죠. 예. 시스템은 최소한의 합의. 네. 최소한. 네. 최소한의 최소한. 합의.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정당화되는 건 딱 두 가지다는 거예요. 복잡성이 증가했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복잡하지 않은 걸 시스템화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만 시스템화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작용과 부작용이 예측 불가능할 때 너무 복잡해서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은 일정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데 그 시스템은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짜여진 구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복잡성을 증가를 여기 떠넘기는 거예요. 네. 그때에만 정당한 거고 그렇습니다. 자위권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만 정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무조건 좋다? 무슨 논리로 그런 거예요? 아무 논리도 철학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어느 순간 없구만.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을 마치 뭔가 신처럼 모시는 그건 아니야. 사람이 죽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네. 사람들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걸 시스템 내부로 소환해서 마치 기계처럼 생명을 다루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네. 생활세계 내적 식민지화다. 이번에 그러면은 그 분신을 시도했던 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 삶의 세계 영역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 기본이죠. 그 기본이잖아. 이걸 뭐 설명해야 설명해야 하냐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설명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부조리한 상황이에요. 이게 구토 유발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이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하고 있다는 게 구토증 유발이에요. 맞아. 맞아. 네. 예.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 네. 그래서 너무 기이한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철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맞습니다. 네. 네. 철학이 너무 부재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자, 이 본격적으로 부분을 들어가 볼까요?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첫째는 이 우리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본인들을 법치주의의 복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여기까지 오는 데는 딱 하나예요. 법을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공정하게 실현시켰다는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 때문에 여기가 온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그렇죠, 그렇죠. 그 형식과 내용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렇지. 그것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본인데 예.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끝없이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철학자, 특히 법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건 법치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치주의. 법치주의. 사람들이 그러면 법치주의가 뭔가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법치주의하고 가장 비슷한데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법률주의입니다. 그건 처음 들어보네. 법률주의. 법률주의. 잘 안 써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안 쓰니까 혼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로는 이게 명확해요. 영어로는. 네. 영어로는 일단 법치주의란 말이 예를 들어서 헌법 조문에 법치주의란 말이 있을까요? 헌법 조문에 법치주의라는 말이 있을까요? 표현이 있냐? 예. 그건 제가 아직까지 확인 그런 말은 없어요. 없어요. 없을 수 없어요. 민주주의란 말도 없어요. 민주주의란 말도 없고. 왜냐하면 헌법에는 주의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 지난번에 약간 공부했는데 기억 없으시나요? 지난번에 했어요? 예, 약간 했어, 약간. 확실해요? 예, 약간 했어요. 자, 일단 법치주의부터 가볼게요. 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 조문에는 없지만 헌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예. 어떤 내용?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지. 헌법 제11조입니다. 이게 법치주의란 말에, 즉 법치국가란 말의 헌법적 표현이에요. 법 앞에 모든 평등. 국민은 사실 모든 국민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국민이 아니어도 국민이 아니어도 그렇지. 외국인이어도 외국인이어도 그렇지. 그래서 요 조항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민으로 돼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지. 우리는 근데 국민으로 돼 네, 있구나. 이걸 개정하면 바꿔야겠네. 개헌하면 바꾸기로 다 합의돼 있어요. 합의돼 있어요. 네, 다들 합의돼 공부들 있습니다. 하네. 그렇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큰 이론이 없어요. 네. 법 앞에 왜냐하면 평등. OECD 국가 중에 세속화된 법치 체계를 갖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이 권리의 주체, 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제한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는 조금 후진적이다. 조금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래 바꿔야 되죠. 바꿔야 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법치 국가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럼 법률주의란 뭐냐? 이게? 법률주의 뭡니까? 법률주의. 법률주의란 모두가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또는 법을 잘 지키자고 말하는 거예요. 야, 법대로 하자. 이게 법률주의예요. 법대로 하자.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받아. 처벌받아. 고통을 줘야 돼. 어. 이런 건 법률주의라고 해요. 그거를 법률주의.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내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권리예요. 현대 법 체계에서는. 뭐 고통을 뭐? 제가 형법상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감옥 3년을 살아요. 살아요. 3년을 사는 것도 현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르면 네. 이거 권리라고요. 그게 무슨 권리가? 왜 걸리냐 생각해 보자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법치주의 이전에는 이 사람은 3년형을 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히 말하면 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 주변사 그 응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응징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말로 누구 한 집안을 망하게 했어요. 네. 한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예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이 3년형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권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로 네. 봐요. 그렇습니다. 오. 법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네. 네네네. 자, 그런데 모든 걸 법대로 하자. 법만 지켜라. 이런 건 일제시대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식민지 시절에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써요. 나치 시대는 어땠을까? 그런 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주 강조를 많이 했죠. 그렇지.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독재 국가일수록 비정상적인 국가일수록 법률주의가 강합니다. 그러네. 법대로 법을 하자. 그렇지. 법은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고통을 받아야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렇지. 이런 식의 권력. 이걸 아주 말하면 구시대 권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욱 씨도 권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제가요? 권력이 있어요. 매불쇼에 있어. 매불쇼에 있죠. 네네. 막강한 권력이 있죠. 이 있죠. 권력을 두 가지 중에 어디에다 쓰냐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옆에 같이 계시는 이지선이요. 이지선 성우님을 네. 성우님을
죽일 수 있다. 못 나오게 할 수 있다. 어. 이게 권력일 수도 있잖아요. 권력이에요, 권력. 네. 이게 권력일 수 있죠. 네. 이걸 구시대의 권력이라고 그래요. 구시대의 권력. 예, 주권 권력.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대신 네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몰라. 네가 어떻게 성장하냐 나 몰라. 관심 없어. 내가 너를 언제든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주권 권력이라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특정 주권자, 특히 왕만 가졌던 권력. 그런데 현대 권력은 이렇게 하면 성장을 못 해요. 현대 권력은 어떠냐? 죽는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할 문제야. 어떻게 죽느냐는 나는 네. 거기에 관여 안 해. 그러면 그런데 너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 이게 생명 권력이라 하거든요. 생명 권력. 네. 아, 살릴 수 있는 권력, 네. 생명 권력. 죽는 문제는 관여를 안 해. 근데 죽는 살리는 권력. 데는 관여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일종의 말하자면 미셸 포코라는 사람이 용어거든요. 네. 미셸 포코는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어요. 아, 이 정도면 심각한데 아주 심각한데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나 망치 주려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아니 마. 나 망치 주려고 다 일부러 그러시는 모르니까 건데.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마. 우리 성우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몰라요. 아 진짜? 뭐 미셸인 뭐요? 미셸. 미셸. 영어로 말하면 마이클이죠. 네. 미셸 푸코. 푸코 알아요. 이분은 아는 사람 진짜 한 저 명도 알아요. 없어요. 아 감시와 처벌. 네, 저는 알아요. 알아? 네. 네, 푸코 들어봤죠? 네. 너가 아는 걸 왜 뒤늦게 아냐 너. 자 미셸 푸코. 네.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체 학교의 시스템, 병원의 시스템, 감옥의 시스템이 통해서 어떻게 지식과 권력이 함께 작동하는가 이런 걸 연구한 철학자거든요. 네. 가장 세계적으로 21세기 초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아 그래요. 예, 미셸 푸코. 푸코. 살아 계세요? 아니 돌아가셨죠. 아,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말한 용어가 방금 말한 대로 생명 권력이에요. 아, 생명 권력. 그 생명 권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아 네. 지금 오늘날 그래도 권력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생명 권력이 넘쳐나야 되겠죠. 그렇죠. 살릴 수 있는 권력이 들어와야 되겠잖아요. 예. 네. 국민을 안전하게 살리는 수 있는 그렇지. 언론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의 입을 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지금 권력이 있죠. 누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못하게 하는 권력이에요. 지금은. 거. 예? 그러니까 이건 뭐죠? 퇴행 권력이다. 아, 구시대 퇴행 권력이야. 퇴행 권력. 아. 그것을 법률주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법률주의. 사람들이 법치주의라고 착각해서 이 정권을 지금 만드는 거다. 아 이거 혼돈이 있네. 혼돈이 있었다. 지금 법치주의가 아니고 법률주의야. 법률주의다. 아 이거 혼돈이 있어. 법대로 해. 안 아. 하면 죽어. 법대로 해. 안 하면 너 혼나. 이거 법률주의야. 네. 법치주의는 뭐야? 법치주의. 모두가 그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법치주의. 예, 그 조금만 더 보완해 될까요? 네. 조금만 더 보완해 돼요. 자, 헌법을 약간만 공부해 볼게요. 네. 조금만. 네.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게 아니고 실정법을 통해서 공동의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겠다고 다짐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존중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 그렇죠. 헌법은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10개의 장 130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권리, 권력입니다. 권리와 권력. 예, 오. 권리와 권력. 음. 권리란 주권과 인권밖에 없어요. 헌법에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없어. 주권과 인권이란 두 개의 권리 기둥이 있어요. 네. 거대한. 주권 아니면 인권이에요. 주권 아니면 인권이야. 인권을 법적 용어로 하면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기본권. 동일한 용어예요. 인권이 도덕적 철학적 용어로 하면 인권이지만 법적으로 바뀌면 기본권이라고 기본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주권과 인권이라는 거대한 권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권력기관이에요. 권력. 의회부터 시작합니다. 의회, 정부, 법원 이렇게 쭉 가는 것이 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모든 권력기관은 유일한 책무는 뭐냐?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만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네. 권리를 위해서만 정당성을 갖는 게 권력이야. 그러니까 국민의 또는 사람의 주권과 인권을 보호할 때만 이 모든 권력기관은 존재할 수 있는 타당성의 근거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를 비롯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권력기관이 이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다? 그럼 곧바로 탄핵당한다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게 헌법의 체계예요. 네. 다시 말하면 모든 권력기관이 그렇듯이 모든 법률도 그 정당성의 기초가 뭐에 있어야 된다? 국민의 권리. 주권과 인권. 인권. 권리를 권리. 신장한 데 있어야 된다. 네. 이것이 법치주의예요. 이제 좀 이게 알겠네.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논리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어야 수정될 되는 수 거죠. 있다. 시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 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은 법률주의예요. 그렇지.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률은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정되면
의원도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듯이 네. 법률도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법치주의예요. 그렇지. 법률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법률 지상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대통령과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률주의로 탄생한 정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퇴행적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치주의라고 둔갑됐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자면 디올백 같은 게 뭡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잖아요. 네. 자의적으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 위반이잖아요. 네.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디올백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의제이다. 아.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에 대한 이의제기다. 약간 좀 위험하니까 디올백을 하지 말까요? 아니. 아, 그 정도는 해도 돼요. 파우치도 할까? 아니. 맞냐? 아.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헌법에 대한 이의제기다. 아,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도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다른 표현을 써보고 싶어요. 부패 정권이다. 부패 정권. 부패 정권이다. 이게 자막 필요 퇴행한 없어요. 정권이다. 자막. 자막 자동으로 달린 시스템. 요게 시스템이에요. 요건 시스템. 시스템입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까? 자동으로 달리는 시스템. 아. 뭐 내가 올려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네. 월드뱅크에서 이 부패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패 공식. 예, 부패 공식. 그러니까 부패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그렇죠. 방식이에요. 예,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아. 부패 전문가들이 세계은행 네. 월드뱅크에서 공식적으로 되는 문건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영어로 말하면 C는 M 플러스 D 플러스 D 마이너스 A인데 이걸 쉽게 우리말로 하면 네. 자, 두 가지가 늘어나면 자 재량권이 재량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패할 수 있다. 그럴 수 그렇죠. 있지. 어, 네. 잘했네. 네. 똑똑하네. 독점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독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패할 수 있다. 네. 그렇지. 마지막은 뭐냐? 책임이 그에 대한 자기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부패인 거예요. 책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패해지는 부패지. 거예요. 그렇지. 맞아. 자, 맞다고. 이 잘했네. 디올백 상징이 뭐예요? 재량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잖아요. 독점. 그렇지.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독점권. 그리고 재량권을 갖고 있어요. 음. 부패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할 수도 있고 소환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거, 독점권이 있어. 그런데 책임은 안 져요. 앉아. 기소했다가 이 무죄로 나와도 나 몰라라. 그러니까 검찰적 사고 방식으로 정권을 움직이면 이건 부패할 수밖에 없어. 없다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이것은 어. 독재 정권이 아니라 부패 정권이다. 부패 정권이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이건 퇴행을 넘어서 퇴화에 가깝다. 퇴화에 가깝다. 우리를 근간부터 뿌리부터 이렇게 정신의 발육부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나온 옛 시절로 퇴행하는 거거든요. 네. 퇴행이면 그래도 돌이킬 수가 있는데 돌이킬 수 있는데 없어져. 약간 위험한 게 퇴화에 가깝다. 그러면 이거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줄기세포 아니면 뭐 어렵습니다. 네. 이런 환경에 있다. 그래서 현 정권은 독재 정권이 아니라 부패 정권. 부패 정권이다. 그리고 왜냐 재량권이 너무 많아. 그렇죠. 많아. 독점권도 그리고 너무 많아. 독점권 너무 많아. 많아. 그리고 책임은 책임은 지지 안 져. 않아. 아무도 안 그것의 져. 상징적 즉 헌법의 의제기라는 그 상징물이 파우치다. 그게 이제 파우치다. 아, 네. 잘한다. 좋다. 네? 네, 좋아요. 네. 네. 두 번째 얘기는 두 번째 얘기 해도 될까요? 네, 짧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 짧게예요?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간이. 네. 벌써 그런 시간이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스템이 그러면- 그렇게 돌아간대요. 그러면- 네.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상 간단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 공채에 탈락하신 분들을 공천의 탈락. 위로도 해야 되겠지만 네. 이분들의 일이 왜 이러나? 아니 근데 네. 공천 탈락한 사람을 국민이 위로할 필요까지 있나요? 뭐 위로할 수 있죠. 그냥 네, 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든지 시험 잘 보면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네, 네. 네. 그 이상은 아니죠. 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막 정의를 외치면서 맞아. 하나 어. 이 사람 도대체 정의관이 뭔가? 그거 좋다. 예. 난 이것 때문에 요새 잠 못 자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정의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관과 현대적 정의관 두 가지를 좀 나눠놓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어쨌든 첫째는 정의란 내 몫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내 몫이 나한테 왔을 때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의 질서예요.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제 사회에서는 정의관이 실체적 정의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말이 좀 어렵죠. 실체적 정의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체적 정의관하고 가장 대비되는 말이 절차적 정의관이에요. 절차적 정의관. 절차적 정의관. 네. 예를 들어볼게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네.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러면 실체적 정의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전체 라인업상 연봉이 10억이야. 상대편은 1억이야. 그러니 우리가 한 10대 1 정도 이겨야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이미 무엇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고전적인 아주 오래된 그건 이제 쉽게 표현하면 답정너네. 그렇죠. 답정너. 답정너 그리고 귀족들의 사고방식이죠. 귀족들. 신분제인 질서에서 가진 자들의 정의관이죠. 그런데 현대적 정의관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적 정의관 관련해서 고전적인 정의관부터 현대적 정의관까지 쭉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네. 자세한 공부는 다른 데서 하시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정의관 관련해서 가장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존 롤즈라는 분이 있어요. 존 롤즈? 예. 존 롤즈.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죠. 전 처음 들어보셨구나. 그러니까 네. 아주 심각하네. 앞으로 그런 질문하지 마요. 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정도는 알겠죠. 이런 거 하지 마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부정입니다. 그 부정이.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네. 방송을 듣는 분이 네. 최욱이도 모르는데 뭐 나도 모르는 게 문제 없잖아. 그렇진 않아요. 안 그럴까? 예, 그렇진 않아요. 체육을 밑으로 깔고 가는 분들이라. 네네. 네. 자, 존 롤즈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셨고 오랫동안 존 롤즈. 정의론과 관련돼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을 내셨고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 핵심 내용 중에 네. 거의 반 이분 내용이에요. 그래요? 샌델이 이 사람 거 베낀 거예요? 아니 베낀 건 아닌데 이분은 반대편이거든요. 사실 샌들하고 반대편인데 좀 반대예요. 반대편인데 가장 많은 인용을 하시고 많이 거론하신 분이에요. 네네. 그런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서 한번 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좋습니다. 오늘 오늘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자 결과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을 보고 정의를 따집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무조건 그러면 똑같아야 되나요? 어떤 결과가 나와야 정의로운 거죠? 축구 경기를 A팀하고 B팀하고 해요. 네. 자, A팀 우리하고 일본하고 해요. 네. 우리와 결과가 이거.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정의로운 건가요? 네, 우리가 이겨야 돼 나는. 그런 실체적 정의가 아니에요. 큰일 요건 나요. 실체적 정의. 이런 분들은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계에 오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축구 예를 드셨잖아요. 축구. 그렇죠. 네. 정서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일본 얘기 드리지 말고 예를 들면 독일하고 프랑스 축구를 해요. 우리가 네. 보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누가 이기느냐가 몇 대 몇으로 이기느냐를 가지고 정의를 따지진 않죠. 네, 그렇죠.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결과는 명확하게 결과를만 가지고 따지는 게 있어요. 절차는 안 따지고 결과는 죄 지은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죄를 대한 책임을 묻고 죄 없는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형사 재판이잖아요. 네. 형사 재판의 경우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차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절차를 해야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정확히 주고 죄 없는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한 방법이 없어요. 법에는. 네. 그래서 법은 결과에 대한 정의의 관점은 명확하나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네. 전문적 용어로. 네. 그런데 결과도 명확히 알 수 있고 절차도 공정한 게 하나 있어요. 한 사고 실험 있습니다. 뭐죠? 케이크를 우리 3명이서 여기 케이크가 있는데 공정하게 나눠 먹고 싶어요. 네. 결과는 모두가 먹고 싶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네. 칼 한 자루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절차적으로도 결과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아시죠 그건? 제가요? 예. 제가 알아요? 예. 이건 완전한 절차적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나눴냐 이거죠. 과정이. 절차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그냥 상의를 해가지고 네. 3등분 하면 되잖아요. 3등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3등분 하는데 두 사람 모르게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자르고 다르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상의를 했어도. 네. 그래서 칼을 쥔 자가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칼을 쥔 자가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 그렇죠. 칼을 쥐고 이 케이크를 나누는 자가 네.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게 하는 거. 이게 절차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도 이만큼도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자르겠죠. 칼을 가진 사람이. 네. 이게 완전한 절차적정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처음에 그러면 조금만 자르고 얘 주고 덜 자르고 얘 마지막 걸 제일 크게 해갖고 내가 먹으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은 자 이게 좀 복잡하게 만드는데 현대법에서는 아니 이거겠지.
칼 가진 자가 3등분을 해. 어. 그런 다음에 선택권을 나한테 그렇지, 제일 당연히. 위에 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 그렇지. 그 설명 설명했잖아요. 못하네. 설명했잖아. 최웅님이 솔직히 더 아. 잘했어 요거. 맞지? 나 이해 빡 됐어.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자르겠다. 그렇게 정확하게. 써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설명을 참고 잘 어. 못하셨네. 철학과 교수 한계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두 가지 경우는 현대 사회에서 형사법 아까 형사재판 빼놓고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경우와 같은 정의를 적용할 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냐? 과정이에요, 과정. 네. 절차는 결과를 가지고 정의를 말하는 것은 이미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없어요.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정의예요. 그걸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고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네. 순수한 절차적 정의.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상관없이 과정이 공정하면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네. 과정이 공정하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지금 대한민국 저쪽 당 국힘당은 잘 모르니까 네. 민주당의 경우에 역사를 보면 지금 현재 낙선하신 분들이 그 전에 똑같은 지난번 공천 절차가 똑같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절차에서 자기가 공천 받으면 정의로운 거고 똑같은 절차를 했는데 이번에 못 받으면 자기는 부정이다. 이건 뭐예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가 없는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법률을 다루는 데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됐던 분들인 거예요. 국회의원은 철저하게 절차의 공정성을 만드는 것이지 결과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순수한 절차적 정의에 온몸이 체화되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절차로 움직이는데 그 결과가 자기에게 유리하면 정의롭다. 불리하면 불리하다. 부정이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절차적 정의관이 아니라 네. 실체적 정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정의관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컷오프돼도 반응이 다양하군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자 김대중 대통령이 DJ가 네. 어린아이처럼 울었던 때가 두 번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신가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셨어요. 아유, 그 또 한 번은 생각하니까 또 5.18 마음에 국민묘지 갔을 때 네네네. 두 번에 네. 이번에 기리의 김대중 보시면 아십니다.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포스트 김대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왔지 않겠어요? 네. 다 그렇겠지 않겠어요? 네. 그중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네. 생사를 걸고 경쟁하죠. 네. 거기 누가 이겼죠? 승자가 노무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포스트 김대중을 꿈꿨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야죠. 물러나거나 아니면 포스트 김대중인 노무현과 함께하는 정치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사람이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되지. 안 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럼 흑화되지. 퇴화되는 거죠. 퇴화돼 왔어요. 그 마지막이 이낙연 대표죠. 끝까지 그래도 잘하신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포스트 노무현, 포스트 문재인까지는 잘 지켜오신 분이죠. 네. 자 그러면 노무현, 노무현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포스트 김대중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택해서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네. 그러면 지금 노무현 문재인의 시대 끝나고 다시면 포스트 노무현, 포스트 문재인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이 경쟁했죠. 승자가 누구죠? 적어도 당내에서는 당 대표겠지. 당대 이재명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분들은 뭘 해야 되죠? 그분들은 자 그분들 지금 포스트 문재인을 꿈꾸다 이재명에게 패배한 사람들 뭐 해야 되냐고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네.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재명과 함께 같이 가거나. 그런데 지금 예전에 똑같이 포스트 김대중을 꿈꿨던 사람들이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저항하다 사라진 것처럼 이번도 그럴 위험에 놓여있잖아요. 지금 네. 다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을 나갔습니까? 안 나갔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김대중이 당을 나갔습니까? DJ가 안 나갔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울었을 때 그렇게 가장 어린아이처럼 울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의 아픔을 가장 크게 아파할 사람도 저는 문재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좋다 싫다 관계없이. 네. 그렇다 한다면 포스트 문재인을 꿈꿨던 사람들은 실패했으면 물러서거나 아니면 지금 이재명과 함께하면서 훗날을 도모해야 되죠. 네.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신문제 질서에서 있었던 정의관, 실질적 정의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이분들은 만약에 이분들은 사라져야 된다. 왜? 절차적 정의가 가장 빛나는 곳이 국회예요. 대한민국의 절차를 만드는 곳이에요. 대한민국 전체에 정의롭게 하는 절차를 만드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절차적 정의관에 위배되는 사고방식 갖고 있다, 정의관을 갖고 있다, 그럼 물러서셔야죠.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마치 정상처럼 보이는 이 희귀한 네. 상황을 정확히 봐야 된다. 네. 철학이 필요하다. 네. 아, 근데 좋은데? 제가 뭐 네. 정치 잘은 모르는데 잘 보면은 아시잖아요. 내가 중책을 맡고 있을 때는 다 순응해. 근데 내가 중책을 맡지 않으면은 반발해. 나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 내가 볼 때. 거기에서 조금 이 규칙이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특별하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 원칙에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DJ 계승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맡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 전에 중도 탈락했겠죠. 제가 그 철학을 하지만 네.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경우든 경쟁자에 대해서 공정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음. 저하고 경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왠지 똑같은 잣대로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더 많이 가혹한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그래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어찌 보면 저는 지금 포스트 문재인을 꿈꾸다 실패한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저는 가장 좋은 기회다. 왜 기회죠?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알잖아요. 당신이 패배했다는 거. 지금 예를 들면 저거 당내 투쟁에서 이재명의 시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이재명의 시간이 됐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때 공천 탈락하면 더 좋잖아요. 고맙잖아. 공천은 탈락했지만 이재명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반드시. 이거는 국민의힘에도 아니 거기는 적용되는 정당이 거죠? 달라요. 거기는. 아 그건 또 적용이 안 거기는 돼요? 민주당 국힘은 한 번도 내부에서 정치 지도자를 성장시켜 본 경험이 없어요 아직. 아 그러면 거기는 어떤 뭐 거기는 포스트 박정희 이런 게 그런 없는 거 거예요? 없어요. 무조건 지금 우리 당을 집권당으로 만들 사람 있으면 누구든 데려옵니다. 적이어도. 아 포스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태생적으로 일본 시대 때는 일본에, 미국 시대는 미국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우리 당이 국힘에 정치적으로 우리 당의 집권을 위해서 유리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데려와요. 나중에 이것도 철학적으로 좀 이식시킵니다. 풀어주시면 좋겠다. 아 유불리에 따라서 네, 이식시켜 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내부적으로 성장한 사람 딱 한 사람 고르려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 딸이니까. 유일하게. 나머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네.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떤 계승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식. 그렇죠. 이식. 아. 이식 정군, 이식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계승이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계승이고. 그건 제가 그왜 차이가 있지? 제가 책도 썼잖아요. 그 특이하네. 그러니까 이념적 대중정당의 체계를 갖춘 첫 번째 정당이에요.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다른 나라는 지금까지 그런 정당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념적 대중정당 형태로 성공한 유일한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 정당에 성장하는 방법은 국힘처럼 성장 안 됩니다. 제가 관련해서 책도 쓰고 연구도 했다니까요. 네.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네. 조금 불편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한번 국민의힘도 한번 여쭤봤던 건데. 국힘도 연구하시면 돼요. 연구 결과 가져오시면 돼요. 누가 국힘 내에서 계승해온 정권이 있는가? 만약에 그 포스트 지금 예를 들면 국힘에 유력한 대선 후보 있었잖아요. 몇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나름대로 성장 오신 분들이죠. 네. 하지만 그분들이 지난번에 대선 나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권 후보 만들어 줍니까? 안 만들어 줍니다. 국힘은. 그래요? 내부에 성장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그 흥미롭네. 그 네. 부분이. 비교해 보세요. 언제든지. 그 부분이 더 흥미로워. 네. 내가 볼 때는. 전혀 다르다. 네, 전혀 성격이. 그러니까 국힘은 대중적 이념 정당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원내 정당입니다. 원내 정당, 대중적 이념 정당 이런 말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철학에서는 정당의 체계를 현대 정치를 크게 두 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원내 정당 체계냐? 네. 원내 정당 체계는요. 의원들 내부가 중심이에요. 의원들이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다 정당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대중정당은 당원들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중심의 정당이 있고 네. 의원 중심의 정당이 있어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입니다. 네. 국힘은 의원 중심의 정당이고.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언제든지 외부에서 대표자를 데려올 수 있는 정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성장하시려면 계승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네. 아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음 3교시 하고 네. 또 녹화가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갑수 선생님 오시는데 아니 김갑 선생님 말고 좀 우리 저 경찰 출신 저분 지금 화 많이 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저 이거 라쿠라쿠 침대라도 좀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박구용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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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